화이팅 화이팅. 자 442페이지 맨 아래 35조. 자 35조 민원 사건의 처리는 36조 기관 통보 사건의 처리하고 비교하셔야 되죠. 그래서 35조 민원 사건의 처리,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 등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이 민원은 뭐예요? 우리 경찰 안에 막 단골 민원인들이 엄청 많죠. 막 어중이 떠중이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 조사를 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자 민원 접수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끝에다가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예요. 민원은 복잡하니까 2개월 이내. 근데 36조 기관 통보 사건은, 자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자, 기관 통보는 저 밑에 적어놨죠. 기관 통보는 정리해서 보내주니까 1개월 이내. 여러분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서 우리 경찰기관장이 타 소속 경찰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막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기로 돼 있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이 기관 통보 사건은 기본적으로 타 기관 공무원의 어떤 의무 위반 사실을 발견해. 그러면 정리를 해서 보내주기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한 달 이내면 충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원 사건 처리는 복잡하니까 2개월 이내에, 기관 통보 사건은 정리해서 보내주니까 1개월 이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 37조를 보시면 그 36조 2항은 저 앞쪽에서 국가공무원법 이런 데서 이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경찰감찰규칙에도 또 있는 내용이고요. 자 37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읽을 때는 한번 보세요. 한번 보는데 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자 37조 감찰처분심의회, 자 22조에 감찰정보심의회가 있죠. 37조에 감찰처분심의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 22조 감찰정보심의회는 감찰첩보, 감찰정보가 들어왔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감찰처분심의회는 감찰 조사를 마쳤어. 감찰 정보, 감찰 첩보를 가지고 감찰 조사까지 마쳤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감찰 처분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감찰 부서장은 끝에 감찰 처분 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감찰 감사 관련된 심의회들 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추가로 공적실이 있죠. 추가로 공적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1호를 보시면 감찰 결과, 감찰 조사 결과죠. 이게 감찰 결과 처리 양정, 징계를 하면 징계를 어느 정도에 중징계를 해야 되는지 경징계를 해야 되는지, 더 세부적인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기관장이 징계위원회에다가 경징계 의결 요구를 요청해야 되는지 중징계 의결 요청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달라는 것이 감찰 처분 심의회입니다. 자 2호에 감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이런 것들. 자 2항을 보시면 2항 3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그때 위원장은 감찰 부서장이 되고, 아까 감찰 정보심의회, 감찰 처분심의회가 다 똑같죠. 위원장은 감찰 부서장이 되고요. 자 위원은 감찰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찰 처분심의회는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감찰 정보 심의는 내부 그냥 감찰 공무원으로만 그냥 하게끔 돼 있는데, 감찰 처분 심의는 외부 민간인도 유촉할 수 있습니다. 자 38조 감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자 1항에 조사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을 주관한 경찰기관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 조사가 끝나 그러면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주의 경고 처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견책부터 시작하는 징계 말고 그냥 주의 경고, 징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경고도 일정한 불이익이 들어갑니다. 인사 금평에서 막 감점 같은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그래서 어쨌든 주의 경고로 한다든지 그런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조사 대상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을 주관한 경찰기관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찰 결과 징계 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등 절차로 이의 신청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로 진입해버리면 징계 절차상에서 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39조 감찰 결과의 공개. 감찰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감찰 결과, 또 뭐 징계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것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유사한 비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 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호에 중대한 비위행위, 이런 것을 왜 공개해? 나머지 우리 경찰 공무원들도 그것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뭐 금품 향수술, 공급 횡령 유용, 정보 유출, 독직 폭행, 음주운전 등 이런 것들은 이런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원래는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40조 감찰관의 징계 등 경찰기관장은 감찰관이 이 규칙에 위배해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 교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한다. 강행입니다. 강행. 감찰이 감찰 직무를 하다가 이상한 짓 해. 그럼 교체해 줘야죠. 교체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찰관 교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한다. 자, 2항 감찰관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 징계 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해서 징계 조치합니다. 더 강하게 징계 조치한다는 얘기예요. 왜?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 어긴 거 아니에요.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 또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긴 것이기 때문에 가중해서 징계 조치합니다. 자, 41조 감찰활동의 방해 등 경찰기관장은 조사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 현지조사 불응,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지금까지 징계는 다 강행 규정이었죠. 이건 그냥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오케이? 네.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 총론에서는 이제 우리 순경 시험이 40문제로 됐기 때문에 우리 경간부 시험이 엄청 구석구석에서 내요. 왜 그래? 40문제니까. 순경 시험도 이제 40문제가 됐기 때문에 뭐 총론은 어느 구석구석 다 낼 수 있어. 그래서 어떤 특이한 것들이 있으면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보는 책 바깥으로 범위를 넓히지 말고 내가 보는 책 안에서 조금씩 숙지도를 넓혀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징계는 다 원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할 수 있다는데 징계만큼은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뭐 징계해야 한다. 징계 의결 요구 등을 하야 한다. 이렇게 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아닌 것들은 특별히 거기다가 형한편 칠해 놓으신 다음에 나올 때마다 좀 리바이벌을 좀 머릿속에 좀 숙지를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틀린 지문으로 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맞는 지문으로 쭉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틀린 지문으로 딱 처리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는 것이죠. 꼭 이것이 틀린 지문으로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법칙으로 썼던 거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숙지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현장 감사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규칙 4조에 감사의 종류와 주기. 감사의 종류가 복종 특성 제일이죠. 복종 특성 제일. 그래서 조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고요. 복종 특성 제일. 자, 이번에 종합감사의 주기가 1년에서 3년까지로 하되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서 조정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바쁜 시도청은 매년 종합감사하고 서울청 같은데 좀 덜 바쁜 시도청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경찰서는 주로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서 조정 실시합니다. 1년에서 3년까지 매년 다 하면 좋겠지만 매년 다 하려면 우리 감사 담당자들도 너무 힘들고 또 받는 사람들도 엄청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1년에서 3년 주기로 그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종합감사 주기. 자, 다만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감사원 등 다른 감사위원이 감사를 실시했어. 또는 실시 예정이야. 실시한 경우건 실시 예정 경우건 다 포함해서 그런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5조 감사 계획의 수립. 1번 경찰청 감사관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장과 감사 일정을 협의해야 됩니다. 왜? 경찰청에서 감사를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감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급기관의 이 업무 계획을 반영해서 감사 일정을 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감사관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장과 감사 일정을 협의해서 일정에 맞게 일정을 좀 조정하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감사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감사 일정을 정해서 연초에 2월 말까지 감사 일정을 통보해서 계획적으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자, 6조 감사단의 편성 2항을 보시면 2항 중간에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담당자 중에서 감사단장을 지정해서 감사단을 지휘, 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통상 경찰청에서 이 감사단 해가지고 나가면 통상 총경급이, 그다음에 시도청에서 감사단 나가면 통상 경정급이 이 감사단장으로 지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감사단장을 왜 꼭 지정하라 그래? 이거 하야 한다잖아요. 감사단장을 지정하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감사 내려가면 막 여기서 백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막 전화와서 막 뭐 어떻게든 그 감사를 유화시키려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 딱 오면 어떤 회의실, 소회의실 하나를 접수를 해버려. 접수를 한 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들을 딱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업무 지난 1년 거 싸그리 가져오라 그래요. 이러이러한 업무 지난 2년 거 싸그리 다 가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걸 막 딱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 최고 정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찰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감찰은 이제 의무 위반, 비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이 감찰이고, 감사가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특정한 잘못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이 감사를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나간 업무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감사
감사합니다. 그 감사 담당이 우리 조직 안에서 최고 업무에 정통한 사람들이 감사에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조직 업무 들어가는 거 뭐 궁금한 것이 있어. 감사 담당한테 물어보면 그 분야 감사 담당 물어보면 최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집어낸다니까요. 하여튼 결백은 없어. 그 기관으로 딱 오면 우리 경찰서에서 무수하게 걸려. 무수하게 막 수도 없이 걸려요. 중요한 거 걸리면 막 징계 의뢰하고 막 감찰 의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소한 것들은 막 주의 경고 조치하고 이제 끝내는 것이죠. 어쨌든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들도 미치지만 그 기관장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 연락해가지고 아는 사람 동원해서 연락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수위를 낮추려고 엄청 한다. 그래서 감사단장을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이 감사 요원들한테 막 여기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감사단장한테 핑퐁 쳐버리는 것이죠. 아, 그건 우리 감사단장한테. 그럼 감사단장이 무조건 연락이 오면 받아가지고 외압을 막으라는 겁니다. 외압이 들어오면 감사단장한테 일어나 시켜가지고 그 감사단장이 외압을 막는 것이 감사단장의 그 임무입니다. 그래서 감사단을 편성해서 내려보낼 때는 감사단장을 지정함으로써 감사요원 한 명 한 명한테 막 백 들어가고 막 외압 들어가고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 감사단장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사망을 보시면 감사관은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그 감사 담당을 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잘 몰라버리면 진짜 개망신 나가는 거지. 그거는 진짜 완전 그래서 혹시라도 감사 담당이 조금 미숙해.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미숙해. 그러면 그대로 그냥 내려가지 않고 진짜 더 전문가인 일선의 다른 경찰관을 임시로 뽑아서 감사에 내려보낼 수 있도록 감사단에 합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 여기서 말하는 업무 담당자는 감사관이 아니라 이 감사 담당이 아니라 해당 업무 담당하는 일선 직원, 외부 전문가는 민간인. 그래서 우리 경찰관 중에서 일선 업무 담당자 중에서 엄청 똑똑한 사람 또는 외부 전문가, 그 사람들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자, 8조 감사 담당자의 우대. 경찰청장은 감사 담당자에 대해서 아래 우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짜 규정이죠. 노력해야 된다면 노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짜 규정입니다. 저 감찰 규칙에서는 명확하게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은 희망부서를 고려해서 전보한다. 명시적인 우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감찰 규칙에는 감찰은. 근데 감사에서는 그냥 우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그냥 끝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10조 감사 결과의 처리 기준을 보시면 먼저 감사관은 감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답니다. 이게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처리해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2호 시정 요구가 있다면 시정 요구가 딱 거기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언급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 시정 요구 조치할 수 있다. 시정 요구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오케이. 왜냐? 저 제목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 요구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면 시정 요구 처리해야 한다지 시정 요구 처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죠. 왜냐? 옛날에는 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처리해야 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경우를 언급하면서 시정 요구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시정 요구 처리해야 한답니다. 자, 먼저 처리해야 한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처리 기준을 아셔야 되죠. 그 세부적인 처리 기준이 2호 시정 요구는 시원시추야. 시원시추. 뭐냐면 추징, 추급, 원상복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시정 요구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원시추를 생각해 주시고 경경입니다. 경경. 그 3호의 끝에 첫째 줄 끝에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이러면 경고 주의 요구 처리해야죠. 경경. 오케이? 경경. 대신 경미하다는 표현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9호의 현지 조치를 보시면 거기도 경미한이 있어요. 그러나 9호에는 현지 조치,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 지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딱 그냥 현지 조치가 그냥 아예 아래 적혀 있어. 그래서 경미한 이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현지 조치가 아예 그냥 그 안에 있으면 현지 조치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3호의 경고 주의하고 9호의 현지 조치 또 둘 다 경미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현지 조치인데 현지 조치가 그냥 아예 안에 낱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 조치로 빼내고 그것이 없는 나머지 경미하거나 이게 경고 주의 요구로 간다 생각해 주시고 5호 권고는 권고 아닙니다.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선 방안 오케이? 권고안. 그래서 권고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권고안 이렇게 새겨 주시면 되고요. 통보는 통자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통보는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통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 감사 결과 처리 기준은 시원시추, 경경, 권고안, 통자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시원시추, 경경, 권고안, 통자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요. 자, 11조 감사처분 심의회. 자, 감사관은 맨 끝에 감사처분 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역시 할 수 있다죠. 그래서 감사, 감찰, 공적실. 오케이? 감사, 감찰, 공적실. 위원회는 원래 위원회는 전부 다 둔다. 설치하얀다. 다 그렇게 돼 있지. 뭔 위원회를 언급하면서 둘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하게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 그 이상하게 규정해 놓은 것들이 감사, 감찰. 얘네들은 지들이 힘이 세니까 지들 맘대로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설치해도 되고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놨고요. 추가로 공적실, 감사, 감찰, 공적실. 자, 12조 감사 결과의 보고를 보시면요.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아래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경찰 감찰 규칙이랑 유사하죠. 경찰 감찰 규칙도 경찰 감찰 규칙도 감찰 활동 결과 또 감찰 조사 결과 그렇죠. 그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장한테 보고하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역시 기관장 경찰청장 지금 감사관이니까 감사관의 기관장은 경찰청장이죠. 그래서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아래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왜 그렇게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면 13조에 1항 경찰청장은 보고받은 감사 결과를 감사 대상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어. 그럼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서 보고하는 것이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 이름으로 통보함으로써 반드시 이행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감사 대상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항 감사 결과를 통보하던 감사 대상 기관장은 그때 조치사항을 이해하고 30일 이내 그 이행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즉 30일 이내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30일 이내 이행하고 30일 이내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조 시도경찰청장의 감사. 자, 1항에 시도경찰청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 2항에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아래 예정일 전 15일까지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청의 감사도 전반적으로 다 본청 감사관실에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3항에 시도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서 변경된 감사 계획을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예정된 감사 계획이 변경됐어. 그럼 변경된 것도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감사도 당연히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해야 되고 계획되지 않은 감사는 15일 전까지 감사관에 통보해야 되고 예정됐던 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것도 역시 또 통보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통보해야 돼? 자, 1호에 1항에 따른 감사, 계획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15일 전까지, 예정일 전 15일 전까지죠. 예정일 전 15일 전까지. 자, 2호에 비계획 감사는 예정일 전 7일까지. 왜 그래? 비계획 감사도 15일 전까지 비계획 감사 통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15일 전까지 통보할 수는 없지. 예정돼 있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 15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니까 그 비계획된 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15일 전까지 한다고 통보했으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고 통보하는 것은 그 이후죠. 그 이후. 그래서 그것은 7일 전까지. 오케이? 자, 5항에 시도경찰청장이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아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경찰청이 한 감사도 역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청장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30일 이내. 자, 16조 상호협조를 보시면요. 2항에 경찰청장은 맨 끝에 시도경찰청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감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부패방지법 볼게요. 부패방지법. 자, 부패방지법. 자, 55조 부패행위 신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항상 누구든지 하면 할 수 있다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자, 56조 공직자는 둘째 중간에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위원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뭐 부패 행위를 알았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공직자는 신고해야 되고요. 자, 58조 신고의 방법을 보시면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서 해야 하고 신고 대상과 부패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청탁금지법이랑 똑같아요. 청탁금지법상 이 신고의 방법 그다음에 가래 비실명 대리신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실명 신고인 거죠. 원칙적으로는 실명 신고. 58조 원칙적으로 기명의 문서로서 증거 등을 갖춰서 그래서 네 이름 까고 증거 등 갖춰서 신고하라는 것이 이 부패 신고의 원칙입니다. 이거 신고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이름 깔 용기가 있으면 신고하라는 거죠. 왜 그래?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부패 신고를 활성화되려면 즉 부패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패를 꺾으려면 이 무기명 신고, 익명 신고를 활성화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
그 막 투서, 음해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도 경찰이 매년 연초에 시험 심사 하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막 이 감찰에 투서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막 누구 뭐 불건전한 이성교제 한다, 뭐 누구 뭐 돈 받았다, 막 이런 거 뻥카로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익명 신고를 활성화해버리면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영의 문서로서 이름 까고 증거 갖춰서 너 이름 깔 용기 있으면 신고해. 이게 대한민국 부패 신고의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인데 2년 전에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똑같이 58조에 이 비실명 대리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그러나 이게 완전한 익명신고는 아니에요. 왜? 익명신고면 자기 이름을 아예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비실명 대리신고는 본 신고장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별도로 이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돼. 누구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서 별도로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 익명신고죠. 그래서 자, 비실명 대리신고 1항의 저 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항에 따른 신고, 즉 비실명 대리신고죠. 비실명 대리신고는 위원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실명 대리신고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변호사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2항의 둘째 줄에 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해야 되고 그 아랫줄에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유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별도로 인적사항 담은 것은 별도로 또 제출해야 돼. 그래서 자, 3항에 위원회는 그 제출된 자료, 즉 인적사항 자료 본인에서 보관해야 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까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컨대 그 사람이 내용이 허위야. 그러면 신고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 수사기관에서 추적해서 들어가서 본인 조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자, 59조 신고 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이 부패방지법 관련해서는 59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59조가 이제 출제되는 거예요. 자, 1항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확인할 수 있다에 밑줄 쳐주시고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임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항에 자, 강행규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강행규정 이게 이제 좀 출제된다면 여기서 이제 출제되죠. 자, 3항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그 아래줄 끝에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답니다. 왜 강행규정 이첩하여야 한다야? 아니, 위원회가 수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냥 짬시켜? 위원회가 완전 부패를 말아먹는 거네. 그죠? 그래서 위원회가 그냥 부패 신고 말아먹지 못하게끔 강행 규정으로 수사 조사가 필요해. 그러면 조사기관은 이첩해야 한다. 강행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끝에 다만 신고가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 1호에 신고 내역이 명백히 거짓이야. 자, 3호에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않았어. 그럼 뭐 신고 의지가 없는 것이고 또는 지가 뻥카 쳤으니까 이렇게 보완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망의 기본형은 조사 수사가 필요해. 그러면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됩니다. 이첩해야 된다. 자, 6항을 보시면 6항. 또 강행규정 6항.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아래 수사,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처, 이 수사처가 아니라 공수처죠, 공수처.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이 1호의 차관급 이상, 3호의 우리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이에요. 자, 고위 공직자, 형사사건 조사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한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강행규정. 아까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된다. 3항. 그 다음에 6항에 수사 및 공소 제기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된다. 이 두 조항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숙지해 주세요. 자, 대신 여러분 거기 4항을 보시면 4항. 이 4항이 작년 초에 새로 들어온 조항이거든요. 4항. 447페이지의 사항, 444페이지의 사항을 보시면 4항.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옴표를 쳐주세요. 형광펜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나 이거 좀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임의규정으로 돼 있죠. 임의규정 돼 있습니다. 뭐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송부할 수도 있고 송부하지 않을 수도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3항, 6항이 강행규정이거든요. 근데 저 1항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항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명백하지 않으니까 송부할 수도 있고 송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송부할 수 있다. 그래서 3항, 6항 강행규정하고 이첩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한다. 강행규정하고 1항 확인을 할 수 있다.
사항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송부할 수 있다. 임의 규정하고 구별을 좀 해 주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파랑을 보시면요. 파랑. 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고요. 아래 끝에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60조.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수사 조사를 종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권익위도 60일, 30일, 그 다음에 여기 조사기관도 60일. 얼추 맞아 떨어지죠. 60일, 30일, 60일. 자, 2항의 셋째 줄에, 2항 셋째 줄 중간에 감사수사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조사기관은 조사가 끝났으면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해야 되고요. 자, 5항에 위원회는 둘째 줄 중간에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조사기관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한번 조사해가지고 10일 내 통보를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30일 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재조사를 하고 나면 6항에 7일 내 위원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최초는 10일 내, 재조사한 것은 7일 내, 최초는 10일 내, 재조사는 7일 내 통보해야 됩니다. 자, 72조 감사청구권. 자, 18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해서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대통령으로 가보면 이제 30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00인 이상의 국민의 연소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세 이상, 300인 이상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300인 이상 감사원에. 여러분 지금 이게 부패방지법이죠. 부패방지법 소관 부처가 어디예요? 국민권익위원회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그 법률 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오지 않고 감사원이 나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제도,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부패방지법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으로 해서 나옵니다. 자, 오른쪽 인권보장 볼게요. 잘 넘어간다. 오늘 진짜 총론 끝나네. 그죠?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시고 한 5분만 더 하고 이번 시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자, 1번 인권의 의미 특성. 자, 인권, 인간의 권리죠. 자연적인 인간의 권리. 그래서 자연권이라고 하죠. 인권, 자연권. 자, 2번에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가 뭐 인권이 기본권이고 기본권이 인권이지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은데 학자들이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인권은 그냥 자연권이고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 그래서 기본권은 헌법을 전제로 한 개념이죠. 여러분들 헌법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우리가 헌법상 기본권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권하고 인권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면 기본권은 헌법을 전제로 한 기본권, 헌법을 전제로 한 인권.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권을 이 기본권이라고 하고요. 자, 인권의 특성, 정당성 판단 기준. 그렇죠. 인권에 입각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해야 정당한 행위가 되니까 정당성 판단 기준. 보편성, 모든 장소에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이기 때문에 보편성. 자, 상호 의존성. 내 인권이 다른 사람의 인권하고 연관돼 있죠. 우리 집 앞에서 집회 시위해봐. 진짜 상대방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나한테는 완전 지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인권이 상호 연결돼 있고 불가분성. 인권은 모든 인권이 한꺼번에 발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말할 자유가 있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어. 그다음에 체포 구속은 다 영장주의에 의해서 함부로 체포되지 않아. 그러나 체포하면 고문해버려. 뭐예요? 나머지 인권이 다 그냥 무색한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권은 모든 인권이 한꺼번에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나머지 인권은 잘 돼 있는데 어느 하나의 인권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그냥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분성 전체가 실현될 때만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권의 의미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인권 시책의 흐름. 이게 70년대 이전, 70년대 해가지고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기도 뭐하고 안 보기도 뭐하고. 근데 저는 그냥 70년대 이전이 뭐요? 60년대지. 그죠? 70년대 이전이 60년대까지죠. 그래서 이것을 왼쪽을 6, 7, 8, 9, 10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이 건미, 안미, 패야. 6, 7, 8, 9, 10. 건미, 안미, 패.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대신 건미, 안미, 미가 두 개 나오죠. 앞쪽이 시책 미입이고 뒤쪽이 만족도 미입이거든. 그래서 건미, 안미, 패인데 검심이, 안미, 패. 검심이, 안미, 패. 앞쪽이 시책 미입. 오케이? 그럼 뒤가 이제 만족도 미입인 것이지. 그래서 6, 7, 8, 9, 10 검심이 안미패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오른쪽 인권의 유형이 인권을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인권의 유형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막 달랐었어요. 많이. 근데 이게 좀 발전하면서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권의 유형하면 이렇게 좀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인권 유형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읽기에는 언밸런스해. 좀 막 이율 배반적인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학자들이
인권의 유형으로 대부분 다 이제 거의 통일시된 인권의 유형이 이렇게 4가지 유형입니다. 이게 시경법차죠. 시경법차. 자,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이게 뭐예요? 주로 국가로부터 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오케이? 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로 생존권적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국가로부터 자유만 유지해서는 안 되고 국가로부터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고요. 이 법적 권리는 원래 시민적 정치적 권리야, 원래. 근데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이 국가로부터 자유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영역, 그것을 따로 빼내서 법적 권리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주로 형사 절차 같은 데서 인권 침해가 엄청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영장 없이 막 체포된 다음에 고문당하고. 그래서 특별히 형사소송 절차 등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특별히 당할 수 있는 그 영역, 그것이 이제 형사 절차죠. 형사 절차상 인권을 따로 끄집어내서 법적 권리라고 따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법적 권리는 거기 1번에 모든 인간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우받을 권리. 이 합법적인 절차가 주로 어디서 문제돼? 형사 절차에서. 그래서 2번에 절차적 권리 또는 기본적 권리와 연관되고요. 3번에 법의 평등, 무죄 추정, 공정한 재판, 소급 입법 금지, 접견 교통권 등 형사 사법 절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법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권리가 원래는 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국가로부터의 자유, 권리 이것이죠. 이거랑 똑같은데 다만 시민적 정치적 권리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영역이 있더라. 그것이 형사 절차 속에서 국가로부터 엄청 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경찰이죠. 경찰한테 엄청 당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따로 꺼내서 법적 권리라고 별도로 좀 꺼냈고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좀 생뚱맞죠? 생뚱맞는데 여러분 차별받아 보세요. 사람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막 지들끼리 뭉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경대생은 경대생끼리 뭉치고 뭐 간부생은 간부생끼리 뭉치고 뭐 백일단은 백일단끼리 뭉치고 어디 경찰서 가면 뭐 고등학교끼리 뭉치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차별 받아봐. 사람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똑같이 굶어? 괜찮아. 근데 나한테는 라면 주고 옆에는 초밥 줘보세요. 미쳐버린다니까 진짜. 그죠? 아니 제가 경험이 있어. 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에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동네에 함께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우리 외할머니가 살았었어. 제가 이게 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아비 탑을 제가 한번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갔더니 우리 사촌 동생이 와 있어요. 그 사촌 동생한테 계란 후라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안 해주는 거야. 뭐냐면 저는 이제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이고 이제 도시에서 손자가 이제 오니까 할머니가 이제 이 후라이를 붙여주신 거죠. 옆에 내가 미쳐버리겠어. 근데 이제 외숙모가 현웅이도 줘야지 하면서 하나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먹었어. 먹는데 기분이 아주 찜찜하더라고. 며칠 뒤에 또 갔더니 똑같이 또 벌어진 거예요. 할머니가 또 그 사촌 동생한테만 후라이 붙여서 준 거야. 와. 또 외숙모가 좀 있다가 현웅이는 없냐면서 현웅이 해줘야지 하면서 저한테 하나를 갖다 줬어요. 내 그 어린 마음에 이걸 먹어 말어 하다가 내가 진짜 안 먹고 살짝 이렇게 피해가지고 집에 와버렸다니까. 그 뒤에 다시는 우리 할머니 집에 안 갔어. 진짜로. 우리 할머니 그 집에서 이사 갈 때까지 안 갔다니까요. 독종이죠, 독종. 근데 차별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우리 할머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는 생각이 나는 항상 보는 거고, 응? 우리 그 사촌 동생은 어쩌다가 한번 왔으니까 후라이 붙여준 것이지만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함께 안 먹으면 상관없어요. 차별받으면 진짜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민주사회, 이 성숙된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끼리끼리 뭉치면 안 되는 것이죠. 끼리끼리 뭉쳐?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길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가 소수의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그냥 좌지우지하고 말아먹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뭉치면 안 되는 거야.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그것은 우리 사회, 민주사회의 적입니다. 적. 그것이 바로 여기 인권의 종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생뚱맞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거의 다 학자들끼리 통일을 봐서 이게 인권의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아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 정의에서 2호 구금보호시설 안에 이 구금보호시설을 왜 해놨어? 구금시설이나 보호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살펴보려고 구금보호시설이라는 정의를 뒀습니다. 이 구금보호시설 안에 각종 보호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도소, 그다음에 나예, 우리 유치장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라예, 외국인 보호소도 들어가고요. 마예, 다수인 보호시설인데 그 다수인 보호시설 안에 끝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싸그리 다 들어갑니다. 자, 4조에 대한민국 국민과
4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돼. 왜? 인권이니까. 인권은 사람의 천부적인 자연권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의 외국인도 들어가고요. 자, 24조 시설의 방문조사. 이거를 하려고 저 구금보호시설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죠. 국가인권위에서 딱 봤을 때 뭔가 좀 의심스러운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는 시설이 있으면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 구금보호시설 정의를 넣어놨는데, 자, 시설의 방문조사. 위원회는 그 위원회 안에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합니다. 왜? 위원회가 통으로 현장 방문하겠어? 에이, 주로는 저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그 작은 데에서 방문하겠지. 그래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방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포함합니다. 포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해서 총론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